자, 오늘은 민사집행법 28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상법을 못해가지고 상법을 하고 마사지를 받고 와서 지금 민집을 다시 합니다. 자,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주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규정된 소액보증금에 대해서 주택임차인이 대지와 건물 모두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마치 그 대지와 건물 전부에 대한 공동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서게 되므로 대지와 건물이 동시에 매각되어 주택임차인에게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대지의 건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채권의 분담을 정하여야 한다. 자, 그 소액보증금이 있고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어요. 근데 소액보증금에 대해서 임차인이 대지하고 건물 모두에서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배당 요구를 했으면. 배당 요구를 받을 때는 마치 그 대지와 건물 전부에 대한 일종의 공동저당권자 같은 지위에 있다는 거죠. 대지와 건물이 동시에 매각되어 주택 임차인에게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대지와 건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하여야 한다. 얘랑 건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채권을 얼마로 이제 배정을 할 건지 그거를 생각을 한다는 거죠. 비례하여. 그리고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 1항에 의해서 보증금 중 일정에게 보호를 받는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먼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는 일정액을 우선 배당하고 난 후 나머지 임차보증금 채권액에 대해서는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게 소액임차인으로 보증금, 소액보증금은 저기가 되잖아요. 더워. 우선순위로 저기를 주잖아요. 이거는 목숨값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 재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먼저 주잖아요. 먼저 주고 그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는 그 보호받는 일정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래대로 임차인으로서 그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액임차인에 해당된다고 무조건 다 이게 모든 전액을 우선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 자, 가압류 등기 후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강제경매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배당 관계에 있어서는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권자와 근저당권자, 경매 신청 채권자는 각 채권에게 안분 비례에 의해서 평등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틀렸어요. 왜냐하면 가압류 등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쳐졌어요. 그리고 경매 신청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배당 관계에 있어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권자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니까 일단 얘네 둘이서 안분 배당을 받아요. 평등 배당이죠. 그 다음에 얘는 얘한테는 우선 변제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얘가 이제 저기를 흡수해서 다 배당을 받는 거죠. 흡수 배당. 이렇게 해가지고 흡수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고, 가압류권자와 근저당권자는 처음에는 이제 안분 배당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경매 신청 채권자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얘한테서는 흡수 배당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자, 한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체납 처분의 일환으로 압류가 행하여졌을 때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는 국세나 지방세를 막론하고 교부 청구한 다른 조세보다 우선하고 이는 선행압류 조세와 후행압류 조세 사이에도 적용되지만 이러한 압류 선착주의 원칙은
공매 대상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 당해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체납 처분의 일환으로 압류가 행해졌어요.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는 국세, 지방세 그거보다 얘가 무조건 우선하는 거예요. 우선하고 이는 선행압류 조세와 후행압류 조세 사이에서도 적용되지만 이거는 압류 선착주의. 누가 먼저 압류를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누가 먼저 등기를 했느냐. 이거에 따라 다른 건데 이 원칙은 공매 대상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된 조세, 공매 대상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된 조세랑 가산금, 당해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더 압류 선착주의보다 공매 대상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된 조세랑 가산금이 더 우선한다는 거죠. 강제경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경매 신청 채권자의 임금 채권에 대한 지연 손해금 채권에 우선한다. 자, 지연 손해금 채권, 임금 채권. 자, 임금 채권도 우선 채권이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이잖아요. 그렇지만 임금 채권의 지연 손해금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경매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경매 신청 채권자의 임금 채권에 대한 지연 손해금 채권에 우선한다는 소리죠. 우선 변제권, 임금 채권 준 다음에 근저당권자 준 다음에 근저당권 설정자 경매 신청 채권자한테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지연 손해금 마지막으로 일반 채권하고 같이 줄 수 있다는 소리죠. 2번 부동산 경매 절차의 개별 매각과 일괄 매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여러 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매각하는 집행법원이 일괄 매각 결정은 한 바 없었다면 부동산들은 개별 매각되는 것이다. 그쵸? 일괄 매각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 얘는 그냥 개별 매각이에요. 법원은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일괄 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일괄 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그쵸? 경매 목적물인 부동산에 신청 근저당권자 이외에 근저당권자의 공장 저당이 있을 때에는 집행법원으로서는 근저당권자의 공장 저당이 목적이 된 기계, 기구 등도 함께 일괄 매각하여야 한다. 공장에 있는 거는 싸잡아서 다 같이 일괄 매각해야 돼요. 무조건. 일괄 매각 절차에서 서로 다른 별개의 부동산에 대한 매각 대금의 배당 순서를 달리하여야 한다면 각 부동산에 대한 최저 매각 가격의 비율을 정하여야 하며 각 부동산의 대금액은 총 대금액을 각 부동산의 최저 매각 가격 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한다. 자, 일괄 매각을 해요. 이거를 다 일괄 매각을 해요. 그러면은 서로 다른 별개의 부동산에서 매각 대금의 배당 순서를 달리하여야 한다면 배당 순서가 만약에 달라져. 그렇다면 각 부동산에 대한 최저 매각 가격의 비율을 정해야 하며 최종 매각 가격이 이렇게 한꺼번에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는 3분의 1, 얘 3분의 1, 얘 3분의 1 뭐 이렇게 정하든지 어쨌든 비율을 정해야 된다는 소리죠. 각 부동산의 대금액은 총 대금액을 각 부동산의 최저 매각 가격 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90만 원이다. 그러면은 30, 30, 30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다는 소리겠죠?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하여 매각하는 경우 그중 일부의 매각 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일부에 대해서 불허가 하면 되고 전부를 불허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괄 매각인 경우에는 통틀어서 싸잡아서 매각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의 매각 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일부에 대해서 불허가하면 안 되고 싹 다 불허가해야 돼요. 확실히 민집이 상법이나 뭐 이런 거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자, 3번.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불이행, 법원의 조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 대한 매각 허가 결정이 항고심이나 재항고심에서 취소된 경우에는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있더라도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 대한 매각
여부 결정을 해서는 안 되고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 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있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하나의 경매 절차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에 대한 매각 허가 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 그냥 절차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있더라도 허브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싸그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 매각 절차를 진행하여야 된다는 소리예요. 민사집행법 제138조 2항에 의하면 재매각 절차에도 종전에 정한 최저 매각 가격 그 밖의 매각 조건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재매각 절차가 종전의 경매 절차를 속행하는 것이고 또 전 매수인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매각 명령 후 최초의 재매각 기일의 최저 매각 가격은 전의 매수인이 최고가 매수인으로 호명받은 매각 기일에서 최저 매각 가격을 저감한 금액을 최저 매각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돼요. 그냥 그 재매각 명령 후 최초의 재매각 기일의 최저 매각 가격 뭐 이런 거는 그냥 예전이랑 똑같이 해야 돼요. 여기서 저감하면 안 돼요. 왜? 저감은 이게 유찰됐을 때 하는 거잖아요. 안 팔렸을 때. 근데 이건 매각 불허가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매각을 할 때는 불허가가 나서 하는 거, 불허가나 뭐 이런 것들이 나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을 저감하면 안 된다는 소리죠. 매수인이 대금 지급 기한 또는 민사집행법 142조 4항에 다시 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차순위 매선 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여야 한다.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니까 돈 안 냈어. 그리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도 없어. 그런 경우에는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여야죠. 직권으로. 재매각 절차에서 전에 매수인은 매수 신청은 할 수 없고 매수 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며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이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는 보증은 배당할 금액에 포함된다. 애초에 재매각이 왜 일어났어요? 전에 매수인이 돈을 안 냈었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신청을 할 수 없어요, 당연히. 그리고 매수 신청의 보증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해요. 왜? 네가 돈 안 냈잖아. 너한테 기회 줬는데. 이 규정에 의해서 매수인이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는 보증은 배당할 금액에 그냥 같이 포함돼서 같이 배당이 되는 거죠. 개이득 배당받는 사람은 매수인 또는 매각 허가 결정을 받은 차순위 매수 신고인 중 재매각 기일의 3일 이전까지의 대금, 그 지급 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연 100분의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와 절차 비용을 먼저 지급한 사람이 매매 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하고 이때 법원은 재매각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매수인 또는 매각 허가 결정을 받은 차순위 매수 신고인 중 재매각 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그 지급 기한이 지난부터는 3일 이전까지는 차순위 매수 신고인한테 그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저도 헷갈려가지고 틀렸더라고요. 이번 모의고사 한 거 보면서 나왔어요. 그 지급 기한이 지난 뒤부터는 지연이자랑 절차 비용을 먼저 지급한 사람이 매매 목적물의 그 권리를 취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매각할 필요 없겠죠. 자, 배당 요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권리 신고는 배당 요구와 구별되는 것으로 권리 신고를 한 것만으로 당연히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경매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 개시 결정 후 가압류 결정을 받은 다음 채권의 수액을 기재한 서면에 가압류 결정을 첨부하여 제출하면서 제목을 권리 신고라고 제출하였다면 적법한 배당 요구라고 볼 수 없다. 이 정도 융통성은 발휘를 해줘야죠. 권리 신고를 한 것만으로 배당을 받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배당 요구인데 권리 신고라고 잘못 적어서 냈어도 이거는 적법한 그냥 권리 신고로 아니 배당 요구로 선에서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소리죠.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면 전세권에 관하여도 배당 요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거 아니죠. 임차권은 임차권이고 그 전세권은 전세권이에요. 그러니까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한 거랑 전세권으로서 배당 요구한 거랑 다른 거예요. 두 개 다 해야죠. 할 거 싶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들 집행 권한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해서 스스로 강제 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중 우선 변제권을 선택해서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 요구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왜? 대항력, 우선 변제권 모두 가지고 있는데 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해서 스스로 강제경매 집행 권한을 얻어가지고 강제경매를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금 이거는 우선 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왜? 강제경매를 신청했으니까. 그리고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왜? 스스로 이미 경매 신청을 했으니까 배당 요구를 할 필요가 없죠. 배당 요구라는 거 뭐예요? 저 이런 권리가 있으니까 저 돈 주세요 라고 법원에 신고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이거를 했으니까 배당 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3번.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되기 전이라도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채권자 대위권을 기하거나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다음 추심 권한에 기해서 자기 이름으로 전세권에 대한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만료 등으로 종료되기 전이라도 최선순위 전세권은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일단 채권자 대위권이나 아니면 반환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다음에 전세권에 대한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매 개시 결정의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가 된 경우라도 별도의 교부 청구를 해야만 배당 요구를 한 효력이 발생한다. 체납 처분에 의한, 이건 아니죠.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가 된 경우 별도의 교부 청구를 해야만 배당 요구를 한 효력이 발생한다. 여기서 포인트는 전이죠. 전에 했다. 그러면은 경매 개시 결정 결정 전에 이미 올라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당 요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경매 개시 결정 후에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가 됐으면 법원 입장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배당 요구를 별도의 교부 청구를 해야 배당을 해줄 수 있겠죠. 자, 보전 집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원본 채권 압류 당시 이미 변제기에 이른 이자 채권의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진 않는다. 왜? 압류 당시에 변제기에 이르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 후 가압류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가압류 채권자는 그 매각 절차에서 당해 가압류 목적물의 매각 대금에서 가압류 결정 당시에 청구 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위 매각 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 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에 대해서 일단 가압류가 있었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일단 가압류를 했어요. 그리고 그 가압류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이 됐어요. 제3취득자의 채권자 이전된 경우 얘가 제3취득자겠죠? 그리고 얘의 채권자가 또 있단 말이에요.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그리고 얘가 이거를 경매를 했어요. 경매 절차에서 가압류 채권자는 그 매각 절차에서 당해 가압류 목적물의 매각 대금에서 결정 당시의 청구 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때 청구한 금액 있잖아요. 그거의 한도로 이제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위 매각 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 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이만큼 제외하고 얘는 나머지 부분에서 받을 수 있다는 소리죠. 왜? 이미 가압류가 되어 있었던 걸 얘가 가지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압류가 되어 있었던 게 그거는 유효하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먼저 했기 때문에 채권자는 그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만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가압류 집행의 목적물에 가름하여 가압류 해방금이 공탁된 경우 가압류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 해방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 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집행 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 목적물이 있어요. 그리고 목적물에 가름해서 일단 해방금이 공탁이 됐어요. 이거는 일단 스탑 이렇게 목적물에 대한 압류 일단 스탑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가압류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 해방 공탁금의 회수 청구권에 대해서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공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채무자가 회수 청구권을 가진단 말이죠. 근데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 회수 청구권에 대해서 또 압류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가압류 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 대상이 같아서 서로 경합하게 된다. 깜짝이야. 자, 그러면은 뭐예요? 가압류 그 회수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압류 명령을 받은 경우 가압류 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집행 대상이 같다는 거죠. 같아서 서로 경합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상소법원에서 보전처분 취소 결정을 변경함으로써 그 보전처분에 관하여 새로운 집행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법원이 집행기관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의 재판을 한 상소법원이 직권으로 집행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위 결정이 채권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2주가 경과되면 보전 집행을 할 수 있다. 보전 처분 취소 결정을 취소 결정을 취소하는 거예요. 그 보전 처분에 관하여 새로운 집행이 필요하게 된 때 법원이 집행기관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의 재판을 한 법원이 직권으로 집행 절차를 진행을 해요. 위 결정이 채권자한테 그리고 송달이 됐어요. 2주가 지났어. 그러면은 얘는 할 생각이 없구나 이러고서는 보전 집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부대체적 자기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과 함께 그 의무 위반에 대한 간접 강제 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간접 강제 결정에 기한 강제 집행은 반드시 가처분 결정이 송단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반드시 이런 거 나오면은 일단 의심하라 했죠. 반드시 가처분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할 필요 없다는 거. 자, 채권 배당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동일한 채권에 대해서 2개 이상의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각 채권 압류 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 채권액을 초과하면 당해 전부 명령은 모두 무효이나 각 압류 명령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 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 채권에 있어요. 채권에 있는데 2개 이상의 압류 전부가 발령이 됐어요. 그 동시에 송달이 됐어요. 그리고 얘네 둘이 합하면은 얘보다 많아요. 그런 경우 얘네들은 전부 다 무효가 된단 말이죠. 동시에 송달이 됐으니까 누가 먼저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압류 명령까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명령만 무효이고 압류가 무효인 건 아니라서 압류 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을 받는 거는 가능하다는 소리죠. 자, 제3채무자가 일부 압류를 원인으로 금전채권 전액을 집행공탁을 하고 사유신고를 한 후 변제공탁의 성질을 갖는 부분에 관한 피공탁자의 공탁물 출급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 경합이 발생하면 공탁권이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 개시되는 배당 절차는 제3채무자의 공탁신고로 인해 진행되는 배당 절차 사건과는 별개이다. 일부 압류가 있어요. 그래서 채권액 전체를 집행공탁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지금 변제공탁 성질을 가지잖아요. 성질을 갖는 부분에 관해서 피공탁자
압류채무자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쨌든 원래 압류채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출급을 할 수 있는 거죠. 출급 청구권에 대해서. 근데 여기에 또 압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공탁관은 사유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 기시되는 배당 절차는 제3채무자의 공탁 신고로 인해 집행되는 배당 절차 사건과는 별개이다. 이거랑은 다른 거라는 거죠. 별개. 이거는 이거에 대한 거고 이거는 이거에 대한 거니까. 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 및 가압류 채권자에 대해서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해서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해서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맞는 말인데 문제는 뭐? 가압류 채권자는 해당되지 않아요. 이런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로 아마 저기를 평균 점수를 대충 그 커트라인을 유지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자, 동일한 피압류 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 명령이 추심권자의 추심 종료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추심금에 미치지 아니하며 이를 배당 요구로도 볼 수 없다. 피압류 채권, 동일한 피압류 채권에 대해서 다른 채무자가 압류 명령이 추심권자의 추심 종료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됐어요. 추심 명령이 종료가 됐잖아요. 그 압류의 효력은 추심금에 미치지 아니하며 왜? 종료됐으니까. 배당용으로도 볼 수 없다. 왜? 종료됐으니까.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248조 제4항에 따라 법원에 공탁사유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한다고 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했어요. 그러면은 제3채무자가 법원에 공탁사유를 신고를 했어요. 그래도 배당요구가 종기가 도래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할 수 없어요. 자, 7번. 집행권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제1심에서 가집행 선고부 승소 판결을 받아 판결에 기해 강제 경매를 신청한 다음 항소심에서 조정 내지 화해가 성립한 경우 제1심 판결 및 가집행 선고의 효력은 조정 내지 화해에서 1심 판결보다 인용 범위가 줄어든 부분에 한하여 실효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효력이 미친다.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판결에 기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을 했어요. 근데 항소심에서 이걸 조정을 한 거야. 혹은 화해를 한 거야. 1심 판결. 가집행 선고의 효력이 1심 때 이만큼이었으면 조정 내지 화해에서 이만큼으로 줄었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치고 나머지는 실효된다는 소리죠.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하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이러한 소송행위는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될 수 없다. 이건 그냥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하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해서 공정증서가 작성된 때에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당연하죠. 무권대리인으로 했으니까 이러한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더라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실체법상 효력이 없어요.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전부금 지급 청구에 대해서 그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을 할 수 있겠죠. 말은 엄청 길지만 다 당연한 얘기 써놨어요.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채권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에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틀렸죠. 이거 채무자예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에요. 뭐 이렇게 치사 문제를
보통 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11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 압류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이 지방법원에 관할한다. 이거 되게 치사한데 채권자 채무자 바꾸는 거 엄청 많죠. 그러니까 채권자 채무자 잘 봐야 돼요. 확정된 종국 판결에 터잡아 부동산 강제 경매 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뒤 확정 판결이 재심 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경매 절차를 미리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지 못한 채 경매 절차가 계속 진행된 이상 완납한 매수인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종국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부동산 강제 경매 절차도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재심 소송에서 그게 취소가 됐어요. 근데 재심 소송에서 취소되면 뭐해? 재심 소송 취소 그거 하기 전에 미리미리 정지시켜놔야 돼요. 이거는 이거대로 가는 거라서 정지시키거나 취소되지 않고 계속 진행돼서 매각 대금이 완납돼 버리면 그때는 재심으로 취소돼도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자, 8번. 이중경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중경매 신청이 선행사건의 배당 요구 정기 전에 있는 경우 선행사건의 경매 신청 취하가 매수 신고가 있은 뒤 있더라도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에 대한 기재사항이 바뀌지 아니하는 때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 등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왜? 얘 배당 요구 정기 전에 지금 이중경매 신청을 했잖아요. 선행사건의 배당 요구 정기 전에. 그리고 선행사건의 취하가 매수 신고가 있은 뒤에 있더라도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은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에 대한 기재사항이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게 바뀌지 않으니까 이거를 취득하는 사람도 별달리 바뀌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중경매 신청은 매각대금 납부 시까지 할 수 있으나 배당 요구 종기까지 이중경매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압류채권자의 자격으로 배당받을 채권자가 될 수 없다. 매각대금 납부 시까지 어쨌든 이중경매 신청은 할 수 있지만 배당 요구 종기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배당받은 채권자는 될 수 없다는 거. 신청은 할 수 있어요. 배당을 못 받을 뿐. 선행 경매 신청 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잉여의 감이 없더라도 후행 경매 신청 채권자가 저당권자 등으로 선행 경매 신청 채권자보다 우선하는 권리를 가진 자라면 후행 경매 신청 채권자의 채권을 기준으로 잉여의 가망 여부를 판단하고 잉여의 가능성이 있으면 선행 경매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여야 한다. 선행 경매 신청 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잉여의 가망이 없어요. 근데 후행 경매 신청 채권자가 선행 경매 신청 채권자보다 우선해요. 근데 후행 경매 신청자의 채권을 기준으로 하면은 남는 게 있어. 잉여의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진행해야죠. 얘가 우선순위 채권자니까. 선행한 경매 신청이 취하되어 후행 사건에 기한 절차 진행을 하는 경우 선행한 경매 절차의 결과는 후행한 경매 절차에서 유효한 범위 그대로 승계되어 이용되는 것이나 선행한 경매 절차에서 한 경매 채무자의 주소 변경 신고의 효력은 당연하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맞아요. 당연하게 효력이 있어요. 그대로 승계돼서 이용되니까 당연하게 효력이 있고 이미 신고를 한 사람, 채권 신고를 한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다시 이제 신고하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이중경매 결정이 있고 개시 결정이 있고 선행 사건의 집행 절차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범위도 선행의 경매 사건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선행 사건의 집행 절차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니까 이해관계인의 범위도 선행의 경매 사건을 기준으로 간다는 얘기죠. 자, 9번. 집행 당사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집행의 채무자가 누구인지는 집행문을 누구에 대해서 내어주었는지에 의해서 정하여지고 집행 권한의 채무자와 동일성이 없는 사람 등이 집행의 채무자 적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그에 대해서 집행문을 내어주었으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의해서 취소될 때까지는 집행문에 의한 집행의 채무자가 된다. 그냥 무조건 아무 따 서류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 뜬금없는 사람이 받았어도 그게 집행에 의해서 취소되지 않는 한 일단 그 사람이 적격자라는 거예요. 상속 포기로 인하여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도 명령이 확정되면 피전부 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없지 않겠죠. 상속포기라는 거는 내가 상속자의 신분이라는 걸 아예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 포기하겠다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뭐도 없어요? 채권도 없어요. 채권, 채무, 뭐 내가 저기 할 수 있는 게 없어. 피합리 채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행 채무자로 인해서 압류나 전부 명령을 내리더라도 애초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확정돼도 피전부 채권은 집행 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전도 안 되고 영향도 가질 수 없는 거죠. 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 판결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고 그 판결의 집행력도 다른 사람에게 미치므로 별도의 집행 권한을 얻을 필요가 없고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을 개시 또는 속행을 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뭐 그 채권자 대위권이나 이런 그런 거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 집행력이 미치는데 집행 권한은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뭘 받아야 된다? 승계 집행문은 필요하다. 이거 자주 이제 빼서 자주 덫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승계 집행문은 필요하다는 거. 채권자가 집행권한에 기해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후 집행권한상의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음으로써 비로소 집행채권자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기존 집행권한에 대해서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양도인이 여전히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하거나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권 압류랑 추심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집행권한상 채권을 양도했어요. 근데 양수인은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음으로써 집행채권자가 되잖아요. 승계 집행문을 못 받으면 집행채권자가 될 수가 없단 말이죠. 양수를 했어도. 기존 집행권한에 대해서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양도인이 여전히 집행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거죠. 왜? 양수인이 집행채권을 아직 승계 집행문을 아직 부여받지 못했으니까. 당사자 또는 그 승계인에 의해서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도 기판력이 미치는데 법인이 당사자일 때 그 직원이나 당사자 본인이 동거 가족과 같은 점유보조자의 경우에는 독립의 점유가 인정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소지, 점유하는 경우가 같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이 경우 집행에는 별도의 집행권한이 필요 없음은 물론이고 승계 집행문도 필요 없다. 당사자 승계인을 위해서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도 기판력이 미쳐요. 그러니까 직원, 당사자 본인의 동거 가족 이런 사람들은 뭘로 본다는 거? 그냥 같은 사람으로 본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인 점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집행권한도 필요 없고 승계 집행문도 필요 없고 그 사람한테 하는 것처럼 그냥 가가지고 내놔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10번. 금전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근저당권에 의한 물상대위권을 갖는 채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개시하면 되는 것이고 집행권한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자, 근저당권에 의한 물상대위권을 갖는 채권자가 있어요. 근데 이 채권자가 내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고 싶어. 그래서 채권의 압류나 전부 명령을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집행권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가? 물상대위권을 갖는 채권자. 자,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가압류 채권자는 가압류에서 이전하는 본압류를 신청할 때 임차주택의 양수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거 은근히 엄청 헷갈리는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됐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저 보증금 주세요.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가압류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한테 양도가 됐어요. 그러면은 가압류 채권자는 가압류에서 이전하는 본압류를 신청할 때 이제 이걸 본압류로 갈 때는
이거 양수한 사람 있잖아요. 양수인을 제3채무자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거죠. 가압류 때는 임대인을 제3채무자, 원래 임대인, 양도인을 제3채무자로 해서 신청했을 거잖아요. 그치만 본압류로 이전할 땐 이 양수인을 저기로 해서 그 제3채무자로 해서 신청해야 된다는 소리죠. 압류명령 신청 시 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야 한다. 당연하죠. 채권의 표시는 다른 채권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당연히.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채권자 자신인 경우에도 이를 압류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므로 단지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같다고 하여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자,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고 제3채무자가 있어요. 근데 채권자가 지금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3채무자가 얘네 둘이 알고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었던 거야. 근데 이를 압류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관계는 뭐 다른 거니까. 그쵸?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같다고 하여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추심명령에 의한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추심권능을 압류할 수는 없으나 추심권능을 소송상 행사하여 받은 승소확정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을 채권에 대해서 한 압류는 유효하다. 추심권능은 그냥 내가 대신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소송상 행사해서 받은 승소확정 판결에 기해서 지급받은 채권, 그것도 당연히 압류할 수 없죠. 왜냐? 나는 그냥 그것만 대신 달라고 하는 권능만 있을 뿐이니까. 권능이니까 이거는 압류도 안 되고 압류한 채권을 그 채권에 대해서 압류하는 것도 안 되고